그러면 지금부터 제 2018학년도 한영외국고등학교 토론제 결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세다 방식의 토론이기 때문에 총 14번의 발언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번씩의 수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거고요. 자기 팀의 발언 순서가 되었을 때 수기를 신청을 하시면 총 2분간의 수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자의 팀 소개를 먼저 듣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팀별로 1분씩의 시간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각자 그 1분을 잘 할애하셔서 소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긍정 측 토론팀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했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타이머를 통해서 시간을 표시해 드릴 거고요. 적절하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또 저도 나름대로 다르게 시간을 재고 있다가 모든 발언 시간에 30초 전에 이렇게 안 울리나요?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울려드리면 30초가 남았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시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긍정 측의 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 측의 월화수목금 토론팀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토론을 즐기고 또 토론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또 서로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부정 측의 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T팀의 정세인 토론자입니다. 솔직히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지만 결승에 올라온 만큼 정말 좋은 토론이 되길 바라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팀의 팀 소개를 다 들어보았고요. 그러면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 임론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임론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으로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임론을 5분의 시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지요? 네, 그러면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5분간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현 측 첫 번째 토론자 황준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난민과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과 같은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OECD 평균 수용률은 난민 신청 인원 대비 인정률로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치는 24.8%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리아, 예멘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신체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타 국가로의 망명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난민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난민 수용에 대한 적극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난민 수용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OECD 평균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난민 수용률 확대는 난민 협약 체역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덕적 당위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 분담 1조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국제협약도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에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에 몽신의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로 난민협약 제34조에는 취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절차상에서의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상으로 봤을 때 생기 유지 요건, 거주 기간 요건 등의 과도하게 엄격한 심사와 접수 및 처리 과정 사용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난민 협약에서 명시된 취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3.5%로
OECD 평균인 24.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순위로 보았을 때도 최하위권인 타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난민 수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조약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방법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법위원회 제3조와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행위의 국제 위법성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우리나라가 난민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는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된 협약의 내용보다 난민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흥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정도의 난민 인정률이 지속된다면 후에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법과 주권을 거론하여 난민 수용에서 나갈 구멍에만 급급한다면 가깝게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한국이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도덕적 당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기에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각종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 실태는 결국 자국의 책임을 타국가에 떠넘기려 드는 해외 방임적인 태도를 본받자는 하향 평준화식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난민 문제는 일부 분쟁 국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 국가들이 함께 분담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종교적 분쟁이나 내정 같은 사유들이 직접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난민 문제라는 복잡하고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으며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약자인 난민을 수용하고 이에 선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서구권 국가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분담해야 할 책임의 문제이자 국제적으로 논의돼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애써 부인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도덕적 책임 정신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9차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3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혹시 수기 시간을 사용하실 건지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바로 교차 조사를 3분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측의 두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측 함수화 토론자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때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GDP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GDP를 분석한 것은 OECD입니까? OECD 외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OECD 수준으로 난민 수용률을 높인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용을 추진해야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맞는 거에 대해서 네, 아니면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함준화 토론자님께서는 수용을 추진해야 한다, 반대를 무릅쓰고 수용한다는 의견이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EU의 선진국 등에서는 선거철에 난민 수용할지 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이 결정할 만큼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실정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U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죠?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함정 토론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EU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발생하겠지만 그걸 통한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인론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3분간의 교차 조사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발언은 부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입니다. 총 5분간 진행이 되겠고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는 난민입니다. 본래 난민이란 생활이 공공한 국민 또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공공에 빠진 이재민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종적, 사상적, 정치적 이유에 의해 집단적 망명자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예멘인 난민 500여 명이 제주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제주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 사흘 만에 18만 명이 동의하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청원의 동의가 48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2가지 정도로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올리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합니다. 난민을 돌보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도 아닌 난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가격입니다.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수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집계를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5,532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해 적자가 1,735억 원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외국인의 보장 규모만 줄어도 경제적인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초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수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현재 유럽 난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는 난민 수용 시설 운영 또는 수색 및 구조 비용 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6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0.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난민을 대거로 수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률을 증가시킨다면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리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독일 정부의 메르켈 총리 역시 2020년까지 난민 문제 해결 비용이 936억 유로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률이 1%채 되지 않지만 OECD의 평균 수용률은 약 25%입니다. 이는 28,000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한 번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국 국민들의 복지와 취업 기회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국민들에게 가중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도의 운용은 국민의 의사 및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국가의 존립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등하게 대우하고 전쟁이 발생할 시에 자국민을 우선시하게 대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법령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명백하게 잘못된 제도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여론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 관련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독일 퀼른 새해맞이 축제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이민자 출신 남성 1,000여 명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성폭력하고 절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2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난민 수용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난민 인정자들과의 사회 종교적, 문화적인 갈등도 발생하게 되어 그들을 위한 상당한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제주도민을 제외한 제주도민에 대해 5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은 39% 하지만 반대는 49.1%로 반대 의견이 높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OECD 평균 수준까지 난민 수용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국한 난민은 소위 말하는 가짜 난민, 즉 전쟁이나 정치적인 종교적 박해가 아닌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작정 난민의 수용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에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발언은 네 번째 발언입니다.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3분간 교차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혹시 수기 시간을 사용하시면서요? 수기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하실 건가요? 네, 2분간 수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간의 수기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발언으로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3분간 교차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선씨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떠한 급격하게 여론의 수용 없이 급격하게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찬성 측에서의 그러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급격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용을 말씀드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적 사회 여론상 현실적으로 난민 수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 50년 전, 즉 19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이 적용되지 못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사상이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성 참정권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 기반의 정치적 시스템이 형성된 상태이죠. 네. 그렇다면 50년 전의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진보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지만 이건 난민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난민 수용에 따라서 범죄 및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중에 총 범죄 사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0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정착한 난민 80명 중 혐의로 기소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80만 명 중 5명입니다. 또한 독일에서 난민 수용한 후에 범죄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 이미 입론에서 말씀드렸다고 말합니다. 9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범죄율의 사회적 불안의 징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범죄율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난민 수용이 된 후에 취업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난민 브로커가 발생하여서 예, 취업을 혹은 아니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3D 업종을 통해서 난민들은 지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자리 침해 수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희대 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지출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초기적인 지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자리 창출 혹은 경제 GDP 성장 등의 이유를 통해서 경제 성장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의 분석은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경제적인 발전을 저하한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인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성측 첫 번째 토론자 조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언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의견이 진행될 텐데요. 시간이 아까는 5분이었지만 지금은 4분으로 줄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잘 맞추어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간의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한사입니다. 앞서 저희 측은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수용률이 국제법상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난민 수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며
또한 국제사회적 추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난민 수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난민 수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범죄 등의 사회적 위협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나 그 우려에 비해 실제 사회적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먼저 난민 유입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공포는 실질적인 원인에서 비롯하기보다는 미디어의 과도한 공포심 조장으로 인한 측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최근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에서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번지면서 국내외의 그 공포 여론을 확산시켰지만 실제로는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범죄 건수는 95만 건에서 70만 건으로 감소하는 등 거짓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즉 난민 수용으로 인한 범죄 문제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연관지으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더 앞장선다면 이러한 허구적인 사회적 불안은 조금씩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수용으로 인한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 수는 매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외국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민들이 내국인에 비해 더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혹은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극단주의적 논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덕적 당위와 그 임무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은 충분히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 당위성에 비해 감소할 만한 정도입니다. 즉, 난민 수용 확대를 사회적 위협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의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회로 여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난민 수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문호를 개방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함에 앞서서 협약에 속한 다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수용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는 OECD 협약국들의 평균 수용률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용률은 약 4%로 OECD 협약국들의 평균적 수치인 24.8%에 비해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순위로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전체 협약 가입국 중 약 전체 138위에 달한다는 점에서 OECD 협약국 중에서도 일본과 함께 극단적일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연한 난민 협약국인 우리나라가 현행과 같이 극도로 낮은 난민 수용률을 유지한다면 이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역시 난민 수용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난민 수용은 단지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그 유럽 일부 국가들이 어떤 범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난민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 도덕적 당위성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률을 OECD 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6번째 발언을 진행할 순서고요. 이번엔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기 시간 사용하셨습니다. 2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간의 수기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번째 발언으로서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3분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의 과도한 공포심 조장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입론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정부의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ECD의 평균 난민 수용률은 24.8%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OECD 평균 수용률에서는 2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 계산해 본다면 약 2만 명 정도의 난민이 한꺼번에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천천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 또는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입론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이라서 답변이 네, 어려울 것 다음 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만 명의 난민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의 경우 한 달에 137만 원의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137만 원을 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차차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전 세계에서 138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의 논제는 OECD 평균 수용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해서 OECD에서 최하위인지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OECD에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맞고 합리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이것이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를 볼 때 이 수량에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난민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6번째 발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째 발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7번째 발언은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되겠습니다. 총 4분간 진행이 되겠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측의 두 번째 토론자 김보민입니다. 부정측의 두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부정측의 첫 번째 입론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 이어서 세 번째 논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올리기에는 여러 사회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회적 방면에서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와는 현실적인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OECD에는 여러 유럽 국가와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국가들과 달리 아직 난민의 본격적 수용을 위한 시설이나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라는 명칭이 사용된 기간도 짧고 종교적 다양성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난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들은 난민이 수용되기 당시 이미 이슬람교도가 상당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이슬람교도가 적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오개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한 수용 국가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려는 이슬람교도 난민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반감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랑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듯 난민 반대 시위와 사회적 불신 만연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올리자는 주장은 성급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입니다. 난민 수용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민은 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후 생계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들의 입국 및 수용 이후 책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대다수 수용한다면 난민들의 삶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에 대한 혐오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면 또는 기업에서 난민을 채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과연 수용의 근본적 목적이었던 난민의 생존권과 안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민 수용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국민의 의견 수렴과 난민에 대한 교육,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난민 수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첫 번째,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제도의 운용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을 OECD 평균까지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반대합니다. 입론을 마치기 전에 저희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난민을 다수 받기에는 부적합한 사회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난민 수용을 높이는 대신 그 대안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난민 상황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전국적 수준의 교육, 또 그리고 난민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 장치 완비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3분간의 입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질 발언은 8번째 발언이고요.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3분간 수기 시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그럼 2분간의 수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의 수기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8번째 순서고요.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3분간 교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한선입니다. 먼저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문화적 차이가 발생을 하기에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혹시 난민을 들여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심사나 그 절차 과정을 밟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각 공무관에게 그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 과정에서 적합할지 또 인터뷰 심사 절차로서 이것을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착 의지, 즉 문화 수용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질문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한 난민 거부 사유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한 배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데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거부 사유 중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배척은 해당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의 추측만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들의 문화를 배척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도 아닌 그 난민을 위해서 굳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위해서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이 난민을 위해서 굳이 경제적 부담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식 개선 후에 OECD 인식이 아직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OECD 수용률로서의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OECD 수치만큼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식이 만약에 개선된 후에, 즉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후에 OECD 수준으로서의 그것을 올리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OECD 수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OECD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아니요. 짧게 논하는 것은 해주시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식 개선 후에라도 이런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들여오는 것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측 주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난민들을 서서히 수용을 하고 우리나라도 어떤 사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희 측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OECD 평균이 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정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정 집단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무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어진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8번째 발언을 들어보았고요. 이제 9번째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엔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을 해주시겠는데요. 앞선 입론과 교차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정측의 세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측의 첫 번째 토론자님께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것이 과연 소극적인지 질문이 듭니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국제 협약에 따라서 난민법을 제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에 따라서 우리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는 폐해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소극적인 이런 절차 자체는 국제법의 위반이라고도 하셨죠. 일단 여기서 소극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애초에 국제법은 제가 알기로 권고와 약속을 하는 것이지 강제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법과 국제법을 따졌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우선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난민법을 따라서 이제 그걸 수용하는 것이 맞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OECD 국가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 즉 세계적인 위치에 따라서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난민법, 즉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수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여건의 이상으로 되게 힘들게까지 그들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난민들까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무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긍정 측의 두 번째 토론자님께서 이런 난민 수용을 한 부작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겠죠. 적당한 제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이나 아니면 파리 테러 사건 등 난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유럽 내에서의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이제 그럼 난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결국 국민들의 우려,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토론자님께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도 OECD 국가들에 따라서 이 수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OECD 수준까지 맞추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OECD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그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이 발언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이러한 OECD 국가에서 이제 제시한 이런 평균 자체가 만약 합리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추세에 부합해서 우리가 난민의 수용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난민 수용의 확대가 필요한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지금에 있는 선까지에서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이 제대로 된 시설 완비된 상태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국민도 난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을 들어보셨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10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박을 듣겠는데요. 총 4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 측 세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반대 측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이렇게 난민 수용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바깥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난민 수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편의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 수용이라는 것은 결국에 난민이 어떠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 국가가 만약 해당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그 의무와 그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난민을 수용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게 이뤄지는 어떠한 편의 또는 비용만을 분석하면
논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사 편익비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난민 수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또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첫 번째로 어떤 일자리와 관련하여서 만약 이런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경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난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않아 하는 업종을 오히려 이러한 난민 사람들이 채우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상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러한 난민들이 충족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어떠한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서 이런 난민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오해 또한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어떠한 모두 생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난민 신청자는 신청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1인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43만 2,900원이고 2007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약 3.2%만이 이런 생계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전체 난민 중에서 3.2%만이 생계비를 받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모든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경제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GDP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그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대거 몇백만 명씩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GDP는 0.7%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만약 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가 갑자기 침체한다거나 우리가 큰 경제적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독일에서는 어떤 메르켈이 지금 현재 어떤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독일은 80%의 어떤 난민 수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률이 80%인 상태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4%인 점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추세에 맞춰서 적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독일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한 어떠한 제도가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러한 OECD 평균의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할 때 여론 인식 개선을 미리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난민을 수용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론의 같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저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 우리나라도 어떠한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난민을 받아들이는 제도에 받아들이는 자세와 부합하게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여론에 배척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11번째 발언이 되겠습니다. 수기 시간 활용하셨습니다. 2분의 수기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네, 2분간의 수기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11번째 발언을 들어볼 겁니다.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앞선 입론과 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 그리고 앞선 반박의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반박의 내용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총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발언 이어가시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정측의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토론자님께서 반박에서 편의와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난민의 인간다운 삶, 권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따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의 그런 편의와 비용을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 다른 말로 하면 난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난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등 분야에 있어 난민은 3D 업종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3D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예멘 난민 사건 등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건으로 실제로 현재도 예멘 난민들은 서울을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으로 이 예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에서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저희가 언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윤정현 토론자님께서는 신청자에 들어간 약 43만 원의 비용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전 언급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난민을 인정하게 된다면 수용하게 된다면 따라서 수용을 높이게 된다면 그들에게 난민 인정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1년에 약 140만 원 따라서 1년치 25%를 올릴 것을 가정했을 때 약 3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GDP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GDP가 유럽 여러 국가들의 GDP가 난민이 수용된 이후 0.7% 증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 증가 원인이 난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외부적 요소가 개입했는지는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미 독일은 80%의 난민 수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추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하면 세계적 추세를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유럽은 모두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추세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차차히 올린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찬성 측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간,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3분 동안 잘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12번째 발언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긍정 측의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마찬가지로 3분간 재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한선입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OECD 수용률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수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에만 집착하거나 혹은 그에만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다해야 도덕적 당위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난민 수용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난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열려있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적 성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열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증대되기 때문에 난민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여론 중에서도 부도덕적인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비합리적인 여론이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여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해서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난민의 문제는 피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찾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지 이를 단순히 피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책임이 없다라고 외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난민이 들어옴으로써 난민 혐오 범죄나 혹은 난민 채용률 감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난민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 제도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나라 민족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난민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회적인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러한 난민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난민들이 왜 우리나라에 오는지 혹은 다른 국가로 도피를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가는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국가로 돌아가면 정치적, 종교적 박해로 인해 신체적 자유라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입국 거부가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것이라고 충당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난민들이 왜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난민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입 비용 분석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효닉 비용 분석이라는 수치적인 접근만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난민 수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도덕적 가치와 국제적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에 단순히 수치 안에는 그 난민 수용이라는 어떠한 도덕적인 함의를 담을 수 없다고 전문가의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12번째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감독을 모셨고요. 이어지는 발언은 13번째 발언입니다. 부정측의 마지막 발언이 되겠고요.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3분간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겠습니다.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토론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각 쟁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찬성 측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협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가는 일단 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와 여론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작용을 충분히 감당 가능하시다고 찬성 측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감소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일단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일단 세금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측 아까 이제 두 번째 토론자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이제 이런 난민 수용하는 대로 이제 세금을 이런 경제적인 지용을 줬을 때 나오는 그런 단위 자체가 너무 크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OECD의 평균에 맞춰서 가야 된다와 우리 부정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까지 올리기에는 아직 사회적인 이런 요건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난민 수용하면 좋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먼저 갖춘 후에 받아들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걸 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꽃이 있으면 우리는 꽃에 물을 줘야지 그 꽃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 각각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잘 이쁘게 필지 안 필지가 결정이 됩니다. 선인장을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선인장에 만약에 다른 꽃들과 주는 만큼의 양을 주게 된다면 그 선인장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도를 봐가면서 우리 상태를 살피면서 그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민 수용 문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쿠르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쿠르디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의 연민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서울역을 가다가 어떠한 노숙자를 보고 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뜻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수용하기엔 좀 힘이 들죠. 이렇듯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난민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OECD 평균까지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결국 우리의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온정주의만으로만이 아니라 이 난민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부정측의 결론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토론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긍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3분간의 결론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네, 저희는 오늘 과연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을 OECD의 평균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이번 토론이 단순히 어떠한 수치상의 난민 수용률이라는 특정 수치적 지표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와 관련한 토론이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때 어떠한 가치들을 우선시할 것이며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난민 수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와 가치를 존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난민 수용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존에 체결하였던 각종 협약과 국제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상의 도덕적인 의무, 어떤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 그 자체, 난민을 수용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주어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반대 측에서 제기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예를 들어 난민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많은 범죄율이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와 관련하여서 저희는 그러한 정보들이 실제로는 조작된 여론에 불과하며 우리가 만약 그러한 여론을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와 난민 수용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제도는 여론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론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난민 수용을 확대하거나 OECD의 평균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 이러한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있었을 때 어떤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OECD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난민 수용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의 회원국으로 명백히 선진국의 관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 수용국 중에 139위를 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난민 수용은 한 개인 그리고 한 난민이 어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시키고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난민 문제는 인간 존엄의 가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다뤄줘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역사적 책임이나 어떤 비용과는 무관하게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적 당위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삶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공존과 조화를 이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이번 2018학년도 한영외고등학교 토론제 결선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각각 이번 토론제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점을 배웠고 또 느꼈고 또 어떤 점을 혹시나 또 다짐하게 되었는지 각각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6명 모두에게 각자 30초의 시간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자 준비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팀 소개는 긍정 측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 소감 발표에 대해서는 부정 측의 소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태리 토론자입니다. 먼저 일단은 결선까지 오게 된 거에 너무 영광이 워낙 잘하는 팀과 뵙게 되어서 그것 또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정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면서 찬성, 반대 둘 다 준비해보고 또 반대로 참여하고 상대 측의 찬성 입장 들으면서 뜻깊은 경험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네, 잘 들어봤고요. 계속 이어서 소감 발표하시죠. 네, 김보민 토론자입니다. 일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토론에 참여하면서 물론 난민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난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심각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배운 점은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전개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다들 30초를 정확히 지키고 계십니다. 계속 이 기록이 이어지는 점 보도록 하죠. 네, 이어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토론자 정세린입니다. 일단 결승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많이 떨렸는데 어쨌든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도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정현 토론자 말씀하실 때 갑자기 살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토론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초가 모자랐습니다. 이번엔 긍정측 한준호 토론자부터 소감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자를 맡았던 함준환 토론자입니다. 먼저 한 달 동안의 기나긴 토론제 여정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좋은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수준 높은 대회에서 수준 높은 자리에서 수준 높은 팀과 좋은 토론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토론자 한사연이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새로운 농구나 좋은 농구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기회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결승이잖아요. 사실 결승이라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무대에 저희가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열심히 토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게는 좋고 중요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감 발표하시죠.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입문서를 제출하면서 예선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결승 오기까지 너무 다 긴 여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슈로 대두가 되긴 했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각을 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6분의 소감을 다 들어보았고요. 개인적으로는 3번의 그 원탁 토론 또 첫 번째 본선 그리고 지금 결선까지 3번 다 사회를 봤는데 계속 진행이 될수록 토론의 수준이나 다루고 있는 주제의 무게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무거워지고 또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자료들을 톱어보시면서 생각들을 잘 가져나갔구나라고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 잘 견지하셔서 각자의 바람들을 잘 이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모든 토론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주최 측을 통해 여러분들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고생했다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